경기도에서 시청 중이신 정선래님 감사해요. 지은아. 한지은은 웃으며 지은이라는 이름은 동명이인이 많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도연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흉터전 목선까지 분명 자신이 보고 있는 가스검 침원은 24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친딸이 확실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한지은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25살의 몸은 언제부턴가 알람보다 빨리 깨어나는 법을 익혔죠. 좁은 방 한쪽 구석, 여동생 세은이 엎드려 잠든 책상 위엔 형광펜으로 뒤덮인 문제집이 쌓여 있었습니다. 고3 수험생의 책상은 언제나 전쟁터 같았어요. 지은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개키며 세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씻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오늘 일정으로 가득 찼어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으로 일한 지 3년째, 지은의 하루는 언제나 PDA 단말기 알림으로 시작됩니다. 화면을 켜자 오늘 배정된 현장 목록이 떴죠. 그중 하나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VIP 펜트하우스 정기점검 마이너스 윤성그룹 회장가. 빨간 별표가 3개나 붙어 있었어요. 초과 근무 수당이 붙는 등급입니다. 지은은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죠. 이번 달 월세 연체분과 세은이, 학원비, 그리고 밀린 공과금까지. 이 한 건이면 숨통이 좀 트일 겁니다. 현장으로 가는 지하철 안 지은은 점검 매뉴얼을 머릿속으로 복기했습니다. 밸브 개폐율 1% 이하, CO 농도 0에서 9ppm 정상 범위, 누설, 감지 시 즉시 차단 및 보고. 이 문장들은 이제 기도문처럼 익숙했어요. 안전은 숫자였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에게 일이란 그런 확실함이었죠. 강남역에서 내려 고급 주거단지로 들어서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경비원은 정장 차림이었죠. 지은은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으며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을 열자 정만수 소장이 책상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54살의 그는 언제나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지은 씨, 오늘 그 집 간다며? 윤성그룹 회장님 댁 말이야. 정 소장의 목소리엔 묘한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점검 장비를 챙겼죠. 그 집은 까다로워. 실수하면 우리 계약 날아가는 거 알지? 윤성 유지보수 재계약건이 걸려 있단 말이야. 조심해. 네, 알겠습니다. 지은의 대답은 짧았지만 속으론 불편함이 올라왔습니다. 정 소장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불법 연장 근무를 강요하고 장비가 고장나면 자비로 수리하라고 압박했죠. 하청 노동자들은 그의 비위를 맞춰야만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지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작업복 위로 드러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죠. 뒤통수엔 어릴 적 생긴 반달 모양 흉터가 있었고 오른쪽 귓불엔 선천적으로 난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답게 지은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표식들을 일찍이 외웠어요. 그게 자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기록이었으니까요. 펜트하우스 현관 앞에 서자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도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이런 집엔 늘 긴장이 따라왔어요. 벨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집사나 비서가 아니라 나이 지긋한 남성이 직접 문을 열었죠. 은퇴 안경을 쓴 그는 70대쯤 되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예리했습니다. 도시가스 정기점검 나왔습니다. 한지은입니다. 지은이 명찰을 보이자 남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윤도현, 윤성그룹의 회장이었죠. 지은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공기 중에 흐르는 무게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방 쪽 밸브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지은은 장비 가방을 내려놓고 휴대용 CO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며 머릿속으로 복창했죠. CO 3ppm 정상. 주방 상부 캐비닛을 열고 밸브를 확인하려 고개를 젖히는 순간 묶어 올린 머리카락 사이로 뒤통수의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귓불의 점도요. 도연은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은이 고개를 돌리자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지은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도연은 스스로 놀란 듯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지은은 당황한 기색 없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 동명이인이 많죠. 저도 학교 다닐 땐 같은 이름이 3명이나 있었어요. 하지만 도연의 시선은 지은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흉터, 점, 목선, 그리고 그 눈빛까지. 모든 게 25년 전 그가 잃어버린 기억과 겹쳐졌죠. 심장이 두드렸고 손등이 떨렸습니다. 밖에서 갑자기 드론의 날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테라스 쪽 유리창 너머로 작은 기체가 낮게 선회하고 있었죠. 경호팀이 급히 달려나갔고 드론은 재빨리 멀어졌습니다. 지은은 잠시 창밖을 보다가 다시 점검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 광경을 보며 불안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이 집을 감시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점검이 끝나고 지은이 장비를 정리하려 할 때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차 한잔하고 가시겠습니까?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직접 차를 내왔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죠.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강남에 있는 보육의 집이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거기서 지냈습니다. 도연의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차가 조금 엎질러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생년은요? 2000년 6월이요. 그 순간 도연의 손등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2000년 6월. 그가 연인 서미영과 헤어지고 아이를 지키지 못했던 바로 그때였죠.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쏟아졌어요. 미영의 웃음,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던 다짐, 그리고 권력의 압박 속에서 무너진 자신의 비겁함까지. 지은은 도연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지만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죠. 시간이 늦었네요. 점검 결과는 정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연은 지은을 배웅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십시오. 지은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을 나서는 지은의 뒷모습을 보며 도연은 창가에 서서 손등을 떨었어요. 25년 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가 오늘 아침 가스 점검원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지은아라는 그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았죠. 왜 저 사람은 내 이름을 그렇게 불렀을까? 왜 그렇게 떨었을까?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그냥 우연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세은과 저녁을 먹으며 지은은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도연의 떨리는 손, 그 눈빛, 그리고 지은아라는 호명.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걸 느꼈지만 아직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도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손등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죠. 25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서미영이 웃으며 지은이라는 이름 어때요? 라고 물었던 그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었어요. 하지만 권력 앞에서 그는 무너졌고 미영은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미영의 사고사 소식을 들었을 때 도연은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죠.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 도연은 비서 장하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9살의 장 비서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죠. 그녀는 회장의 긴급 호출에도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보육의 집 원장에게 연락해서 2000년 6월생 여아 기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의료 기록도 함께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십니까?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진행해 주십시오. 장 비서는 더 묻지 않았지만 회장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움직였고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정리했죠. 보육의 집 원장의 기록에는 2000년 6월 23일생 여아, 목덜미 혈관종 제거 수술 기록, 그리고 반달 모양 흉터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문서를 보며 손을 떨었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신중했습니다. 확신만으론 부족했죠. 그는 주치의 도영석에게 연락했습니다. 58살의 도영석은 윤성그룹 전속병원의 부원장이자 도연의 건강을 10년 넘게 관리해 온 인물이었어요. 도연은 그를 신뢰했지만 사실 도영석은 이미 다른 이해관계에 얽혀 있었습니다. 영석 선생, 조용히 처리할 일이 있습니다. DNA 검사인데 비공식으로 진행 가능합니까? 도영석은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최설인 COO의 얼굴이 떠올랐죠. 설인은 도영석에게 연구비와 승진을 보장하는 대신 회장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고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도영석은 이미 회색지대에 발을 담근 상태였어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어떤 검사입니까? 부녀관계 확인입니다. 상대방 동의는 제가 구하겠습니다. 도영석은 전화를 끊자마자 설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이 부녀 검사 요청. 대상 불명. 설인의 답장은 즉각 왔죠. 모니터링. 결과 나오면 먼저 보고. 이틀 뒤 도연은 지은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정식으로 초대장을 보냈죠.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한지은 씨, 제가 무례한 부탁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지은은 찻잔을 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죠. DNA 검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녀관계 확인입니다.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잔이 공중에서 잠시 흔들렸죠. 그녀는 도연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놀라움보다는 혼란이 먼저 왔어요. 저를요? 왜요? 도연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25년 전 연인과의 아이 지키지 못한 약속, 그리고 그날 본 흉터와 점의 일치. 지은은 듣는 내내 표정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가슴속은 요동쳤습니다. 자신에게도 부모가 있을지 모른다는 가능성, 그것은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에게 평생의 질문이었으니까요.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동생분 학업 지원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지은은 세은을 떠올렸습니다. 고3인 세은은 학원비 때문에 주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었죠.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건 거래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진심도 느껴졌습니다. 도연의 떨리는 손등, 그 눈빛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조건을 문서로 남겨주십시오.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학업 지원은 장학 형태로 공식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저는 거래는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의 원칙적인 태도가 오히려 마음에 들었죠. 계약서는 변호사를 통해 당일 작성되었고 지은은 서명한 뒤 검사에 동의했습니다. 병원 VIP층에서 체열이 진행되는 동안 복도 끝 사무실에서 최설인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45살의 그녀는 윤성그룹의 COO이자 도연 다음의 실질적 권력자였죠. 그녀의 손목엔 매트 블랙 시계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설이는 도영석이 보낸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지은의 뒷모습, 체열실로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이게 뭐지? 설이는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 여자가 정말 회장의 딸이라면 후계 구도가 흔들립니다. 지금까지 설이는 도연의 건강 악화를 틈타 이사회 권한을 집중시켜 왔어요. 회장이 딸을 찾는다는 건 예상 밖의 변수였죠. 설이는 도영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과 조작 가능? 도영석은 잠시 망설였지만 답장을 보냈습니다. 가능. 샘플 스위칭으로 부정 판정 유도.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장 비서를 통해 봉투를 받았고 혼자 남아 결과지를 펼쳤죠. 부녀관계 아님. 도연은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과학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지은도 같은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카페에 앉아 종이를 보며 웃었어요. 미소였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기대 안 했어. 혼잣말이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은은 가방에서 PDA를 꺼내 업무 화면을 켰어요. 숫자를 보면 마음이 진정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화면에 이상한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원격 검침 AMI 서버에서 온 로그 오류 알림이었죠. 펜트하우스 세대 밸브 개방 1%, 새벽 3시 12분부터 3시 20분까지. 지은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기점검 이후 아무도 그 집에 가지 않았어요. 원격 개방은 긴급 상황에서만 허가되는 조치였고 게다가 1%는 경보 임계치 바로 아래의 미세한 수치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지되지 않을 만큼만 열었다는 뜻이죠. 지은은 즉시 관리 서버에 접속해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접속 IP 주소는 윤성그룹 데이터센터 내부망이었어요. 내부자의 소행이었죠. 지은은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가스 시스템을 건드리고 있었고 그것도 회장의 집에서요.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세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DNA 검사는 부정이었지만 로그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노트북을 켜고 로그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건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지은의 대포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마이너스였죠. 수액 조심. 보육이집 출신이면 더 조심. 진실은 덕트 안에. 지은은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수액? 덕트?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보육이집 출신이라는 말은 명확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알고 있었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스크린샷을 찍어 따로 저장했죠. 한편 도연은 보육이집 기록을 다시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흉터, 점, 생년월일 모든 게 일치했는데 검사는 부정이었어요.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지만 과학적 결과를 의심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서리는 그날 오후 도연의 집무실로 찾아와 말했죠. 회장님, 후계 구도 정리를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사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연은 서린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냉정했고 계산적이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지은에게 가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날 밤 로그를 분석하며 패턴을 찾았습니다. 새벽 3시 12분, 그 시간은 보안팀 교대 시간이었고 CCTV 모니터링이 가장 느슨한 타이밍이었죠. 누군가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지은은 직감했어요. 이건 테스트였다고, 진짜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요. 지은은 다음날 아침 현장으로 나가며 머릿속으로 계속 문자를 되뇌었습니다. 덕트 안에. 건물의 덕트는 공조 시스템의 통로였고 보통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공간이었죠. 만약 누군가 증거를 숨긴다면 그곳만큼 좋은 곳도 없었어요. 하지만 윤성그룹 펜트하우스의 덕트에 접근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했습니다. 점심시간 지은은 선배 검침원 김말자를 만났습니다. 56살의 말자는 20년 넘게 현장을 지킨 베테랑이었죠. 그녀는 늘 보온병에 보리차를 담아 다녔고 후배들에게 김밥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장 사무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어요. 지은아, 요새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말자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언니, 혹시 익명으로 경고 쪽지 받아본 적 있으세요? 현장에서요. 말자는 젓가락을 멈추고 지은을 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너한테 뭐 온 거야? 지은은 대포폰 문자를 보여줬습니다. 말자는 화면을 읽더니 한숨을 쉬었죠. 이거 장난 아닌데. 지은아, 나도 비슷한 거 받은 적 있어. 작년에 고급 빌라 현장에서 가스밸브 조작 정황을 목격했거든. 그때 익명으로 쪽지가 왔어. 입 다물면 살고 떠들면 죽는다고. 지은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말자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이번 건 좀 달라. 조심하라는 건 경고잖아. 누군가 너를 지키려는 거야. 적이 아니라 동지일 수도 있어. 말자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관리소장 정만수의 불법 근태 조작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연장근무 미지급, 장비자비 수리 강요, 허위 보고서 작성 지시까지. 말자는 하청 노조 창립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기록들은 그 증거였습니다. 지은아, 현장엔 보이지 않는 연대가 있어. 우리처럼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지켜줘야 해. 내가 받은 문자도 그런 거야. 누군가 너한테 힌트를 준 거지. 지은은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지은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시설관리팀장 박철호를 찾아갔습니다. 철호는 보육이 집에서 지은보다 5년 선배였고 지금은 고급 주거단지 시설팀을 총괄하고 있었죠. 50살의 그는 과묵한 편이었지만 후배를 챙기는 의리는 있었습니다. 지은이 시설팀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철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은아, 웬일이야? 오빠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해요. 두 사람은 건물 뒤편 흡연실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지은은 문자를 보여줬죠. 철호는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어요. 마이너스, 이거 내가 보낸 거야. 지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철호는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이며 말했죠. 지은아, 나 지금 위험한 줄타기 중이야. 빚이 있어서 이 일 놓치면 안 돼. 근데 회장님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COO 최설인이 주치의랑 짜고 뭔가 하고 있다고. 철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건물 평면도가 그려져 있었고 특정 구역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설인 사무실 옆 방제 덕트야. 자물쇠 패턴은 4567. 근데 지은아, 나를 팔지 마. 나도 가족이 있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호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죠. 지은은 그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오빠 고마워요. 조심할게요. 철호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보육원 나온 애들끼리는 서로 지켜줘야지. 근데 진짜 조심해. 저 사람들 장난 아니야. 이틀 뒤 지은은 윤성그룹 본사 건물로 점검을 나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기 가스 안전 점검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따로 있었죠. 말자가 함께 나왔고 두 사람은 작업복을 입고 장비를 들고 건물에 들어갔어요. 경비는 신분증과 출입증을 확인한 뒤 통과시켰습니다. 층마다 밸브를 점검하며 올라가는 동안 지은은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긴장했지만 동시에 집중됐어요. 설인의 사무실이 있는 층에 도착하자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대부분 식당에 가 있었죠. 지은은 말자에게 눈짓했고 말자는 복도 끝에서 망을 봤어요. 지은은 철호가 알려준 위치로 갔습니다. 천장 근처에 방제 덕트 그릴이 있었죠. 사다리를 펼치고 올라가 자물쇠에 숫자를 맞췄어요. 4567. 찰칵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릴을 열자 어두운 덕트 내부가 드러났죠. 손전등을 비추자 안쪽에 작은 방수 파우치가 보였어요. 지은은 손을 뻗어 파우치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파우치를 열자 안에는 초소형 녹음기, SD카드, 그리고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은 DNA 검사 결과지였는데 원본이었습니다. 부녀관계 확정. 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도연이 받은 결과와 달랐죠. 누군가 결과를 조작했던 겁니다. 녹음기를 켜자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최설인과 도영석의 목소리였어요. 부녀 확정은 묻어야 합니다. 회장이 딸을 찾으면 후계 구도가 흔들려요. 샘플 스위칭으로 부정 판정 만들었습니다. 원본은 제가 따로 보관했고요. 수액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의식만 떨어뜨리는 수준으로 조절 중입니다. 생일 연회 때 타이밍 맞춰서요. 가스 경보는요? 임계치 밑으로 튜닝했습니다. 센서 스푸핑 코드 이미 심어뒀어요. 혼란 와중에 이사회 소집하면 됩니다. 지은은 녹음을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어요. 살인 미수 계획이었죠. 가스와 수액을 동시에 조작해서 도연을 무력화시키고 권한을 빼앗으려는 음모였습니다. 지은은 파우치를 재빨리 가방에 넣고 그릴을 닫았어요. 사다리를 내려오자 말자가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빨리 나가자. 사람들 올라온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피해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건물을 빠져나와 밴으로 돌아오자 말자가 물었죠. 찾았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자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지은의 손을 꽉 잡아줬죠.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증거를 정리하려고 트렁크를 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헤드라이트가 켜지더니 차 한 대가 급가속으로 돌진했습니다. 지은은 본능적으로 옆으로 뛰어 넘어졌고 차는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죠.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차는 출구로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고 손바닥도 쓰라렸어요. 그때 택배 차량이 들어왔고 기사가 급히 내려 지은을 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방금 그 차 완전 미친놈인데요. 제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요. 경찰 신고할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배 기사는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해서 지은에게 넘겨줬어요. 영상엔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렌터카였죠. 지은은 나중에 확인했지만 그 차량은 윤성그룹 비서실과 계약된 법인 렌터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세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친 무릎은 밴드로 가리고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죠. 하지만 혼자 방에 들어와서는 녹음기와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이건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다음 날 지은은 내부 고발자 보호 전문 변호사 문혜원에게 연락했습니다. 41살의 혜원은 전직 검사 출신으로 공익 제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은은 사무실로 찾아가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혜원은 녹음을 듣고 사진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살인 미수, 업무방해, 증거인멸까지 다 들어가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는 재벌 그룹의 실세예요. 제보 타이밍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혜원은 전략을 짰습니다. 원본 증거는 그녀의 금고에 보관하고 사본은 타임스탬프 공증을 받아 날짜를 확정하는 거였죠. 그리고 언론과 검찰에 동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복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로 했어요. 프리랜서 기자 한 명 알아요. 서윤주라고 드론 촬영 전문이에요. 탐사보도에 강한 사람이죠. 그 사람과도 연결해 드릴게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말자, 철호, 혜원, 그리고 곧 만날 서윤주까지. 보이지 않던 연대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증거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봤어요. 폭풍이 오고 있었지만 이제는 맞설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변호사 문혜원의 조언에 따라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그 이틀은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죠.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지하 주차장에 헤드라이트가 떠올랐고 밤마다 녹음 파일 속 서린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하지만 지은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숫자를 믿듯이 이제는 절차를 믿어야 했으니까요. 증거는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됐고 타임스탬프 공증도 완료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도연을 직접 만나는 일이었어요. 지은은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단둘이 뵙고 싶습니다. 도연은 즉시 답장을 보내왔죠. 내일 오전 10시 집무실로 오십시오.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예요.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그리고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세은에게 아침을 차려줬습니다. 세은은 문제집을 펼쳐놓고 밥을 먹으며 중얼거렸어요. 언니, 요새 많이 바빠 보여. 괜찮아? 지은은 세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응, 괜찮아. 조금 있으면 다 정리될 거야.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세은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언제나 자신을 지켜준 손이었죠. 언니가 제일 든든해. 사랑해. 지은은 목이 메었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은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윤성그룹 본사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은은 가방 속 녹음기를 만졌습니다. 편집본이었지만 핵심 내용은 다 들어 있었죠. 원본은 회원의 금고에 있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동 공개 장치도 설정해 뒀어요. 본사 로비에 도착하자 장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은을 보자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죠. 한지은 씨,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지은은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쿵쾅쿵쾅, 규칙적이지만 빠른 박동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펼쳐졌고 끝에 회장 집무실 문이 보였습니다. 장 비서가 문을 노크하고 열어줬죠. 회장님, 한지은 씨 모시고 왔습니다. 도연은 창가에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지은을 보자 도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어색하게 굳어졌습니다. 부녀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 이후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거리가 생겨 있었으니까요. 앉으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지은은 소파에 앉으며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눌렀죠. 스피커에서 서린과 도영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부녀 확정은 묻어야 합니다. 샘플 스위칭으로 부정 판정 만들었습니다. 수액은 의식만 떨어뜨리는 수준으로 가스 경보는 임계치 밑으로 튜닝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집무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은을 봤죠.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지은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원본 DNA 검사 결과지였죠. 부녀관계 확정. 도연은 종이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에 박혔어요. 25년을 찾아 헤맨 딸이 눈앞에 있었고 그 사실을 누군가 숨기려 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지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72세 재벌 그룹 회장이 25살 검침원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지은은 당황해서 일어나려 했지만 도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죠. 지은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25년 전에도 지금도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평생 부모를 그리워했지만 막상 눈앞에서 무릎 꿇은 아버지를 보니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하는 소리만 나왔죠. 아버지라는 말은 목구멍에서 부서져 버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은은 도연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소파에 앉았고 지은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덕트에서 찾은 증거들, 뺑소니 시도, 변호사를 통한 증거 보관, 그리고 언론 제보 준비까지. 도연은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왔지만 곧 결단의 표정으로 바뀌었죠. 전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린과 도영석, 그리고 연루된 모든 사람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지은아, 내가 원한다면 공개적으로 딸로 인정하고 싶다.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공개되면 삶이 송두리째 바뀔 거예요. 세은도 자신도요. 하지만 숨어 지낼 이유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했고 그게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73번째 생일 연회 때 공개하시죠. 하지만 그 전에 안전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설인이 가스와 수액을 동시에 조작하려 한다면 연회장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겁니다. 도연은 지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응 계획을 짜기 시작했죠. 그때 집무실 문이 노크 없이 열렸습니다. 최설인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지은을 보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회장님, 약속 없이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딸입니다. 설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죠. 증거가 넘어갔다는 걸요. 설인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검사 결과는 부정이었는데요. 지은이 테이블 위에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원본 결과는 확정입니다. 조작된 건 당신이 받은 보고였죠. 설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어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한지은 씨, 신중하셔야 할 겁니다. 동생분 학원비며 월세며 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죠?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어요.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최설인 씨, 제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가스 안전점 검원입니다. 안전은 숫자로 증명되고 진실은 로그로 남습니다. 협박으로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설이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죠. 그럼 명확히 하죠. 당신이 이 일을 밀고 나가면 동생은 장학금을 잃고 당신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하청업체 사람들도 다 잘릴 거고요.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지은은 설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떨림 없이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안전은 제 직업이자 신념입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회장님도 저도 동생도 그리고 이 건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도요. 협박으로 안전을 포기하라면 전 거절합니다. 설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손목에 매트 블랙 시계를 만지며 햅틱을 3번 눌렀어요. 신호였죠.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인 씨, 당장 나가십시오. 직무정지 통보는 오늘 오후에 할 겁니다. 설인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가 누구 편인지 아십니까? 당신 건강 상태로 얼마나 더 버티실 수 있을지도 모르시면서요. 그 말을 남기고 설인은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이 급히 다가가 그를 부축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다. 그냥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도연의 얼굴엔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지은은 장 비서를 불렀고 도연은 곧 집으로 돌아가 쉬게 됐어요. 지은은 본사를 나와 변호사 회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설인이 알았어요.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회원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인 서윤주와 미팅 잡을게요. 오늘 저녁 6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그날 저녁 지은은 회원의 사무실에서 프리랜서 기자 서윤주를 만났습니다. 32살의 윤주는 드론 촬영 장비를 들고 왔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은을 관찰했어요. 한지은 씨, 제가 윤성그룹 후계 구도를 5개월째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설인의 권력 집중, 회장의 건강 악화, 그리고 의심스러운 수액 치료까지 당신이 가진 증거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일 수 있어요. 지은은 녹음 파일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윤주는 들으면서 메모를 했고 질문을 던졌죠. 연애 날짜는 언제입니까? 2주 토요일입니다.
좋습니다. 드론과 지상 카메라 2대로 실시간 촬영하겠습니다. 만약 설인이 실제로 움직인다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작전을 짰습니다. 혜원은 검찰과 언론에 동시 제출할 타임라인을 만들었고 윤주는 촬영 포지션을 확정했어요. 지은은 현장 안전 프로토콜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혜원이 말했죠. 한지은 씨,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정말 괜찮습니까? 이 일이 끝나면 당신 삶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배운 건 안전은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지킬 차례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세은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세은은 울었지만 언니를 붙잡았어요. 언니 무서워. 근데 언니가 옳은 일하는 거 알아. 나도 도울게. 두 자매는 밤새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폭풍 전야였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토요일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머릿속은 이미 오늘의 시퀀스를 돌리고 있었어요. 연애는 오후 6시 반에 시작되고 도연의 발표는 7시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설인의 계획이 작동할 거예요. 지은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노트를 펼쳤습니다. 어젯밤까지 작성한 안전 프로토콜 체크리스트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세은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동생의 잠든 얼굴을 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오늘 일이 끝나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재벌 회장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언론이 따라다니고 평범한 일상은 사라지겠죠.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였으니까요. 오전 9시 지은은 김말자 선배를 만나기 위해 현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말자는 이미 도착해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휴대용 CO 측정기 2대, 이동식 환기팬 2대, 그리고 비상 개방용 도구 세트까지. 말자는 지은을 보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준비했어. 근데 지은아, 정말 괜찮겠어? 재벌 싸움에 끼어드는 거잖아. 지은은 측정기를 들어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이건 싸움이 아니라 안전 점검이에요. CO 농도가 30ppm 넘으면 경보가 울려야 하고 밸브가 조작되면 차단해야 하죠. 그게 우리 일이잖아요. 말자는 웃었습니다. 지은의 단순 명료한 논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었습니다. 안전 기준은 명확했고 그걸 지키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으니까요. 알았어. 오늘 우리가 회장님 목숨 지키는 거다. 각오 단단히 해. 두 사람은 장비를 벤에 실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철호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설팀장인 그는 연회장이 있는 호텔의 기계실 접근 권한이 있었습니다. 철호는 새벽부터 몰래 들어가 가스밸브 원격 제어 시스템을 점검했죠. 그리고 수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메인 서버에 외부 접속 흔적이 있었고 특정 시간대에 자동 개방되도록 스크립트가 심어져 있었어요. 철호는 즉시 지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밸브 자동 개방 코드 확인. 오후 7시 5분 트리거 설정됨. 수동 차단 준비 완료. 지은은 문자를 읽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7시 5분 도연이 발표를 시작하고 5분 뒤였어요.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설이는 도연이 무대에 서는 순간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오전 11시 지은은 화이트 해커 이수람을 만났습니다. 보육원 동기인 수람은 25살이지만 이미 여러 기업의 보안 컨설팅을 맡고 있었어요. 그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분석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누나, 이거 봐. 센서 임계치 스푸핑 코드야. 실제 CO 농도가 30ppm 넘어도 센서는 25ppm으로 표시하게 만드는 거지. 경보가 안 울리는 거야. 지은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코드는 정교했어요. 누가 봐도 전문가의 솜씨였죠. 수람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킬 스위치를 만들었어. 내가 신호 보내면 스푸핑 코드가 비활성화되고 센서가 실제 수치를 보여줄 거야. 그럼 경보가 울려. 고마워, 수람아. 오늘 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수람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우리 보육원 애들끼리 지켜줘야지. 근데 누나, 조심해. 저쪽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잖아. 지은은 수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안전을 살 순 없어. 우린 기술로 맞서는 거야. 오후 2시 변호사 문혜원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은, 말자, 철호, 수람, 그리고 기자 서윤주까지 모였죠. 회원은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오후 6시 30분 연회 시작. 7시 회장 발표 예정. 7시 5분 밸브 자동 개방 트리거. 우리는 7시 3분부터 센서 모니터링 시작하고 이상 감지 즉시 킬 스위치 발동합니다. 윤주가 드론 컨트롤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연회장 외부에서 드론 2대로 촬영할게요. 창문으로 내부 상황 실시간 송출하고요. 지상 카메라는 정문과 후문에 하나씩 설치합니다. 말자가 물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가스가 새면 어떻게 해요?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환기팬 즉시 가동하고 비상도어 개방합니다. 동시에 스프링클러 환기 모드 작동시키고요. 사람들 대피는 경호팀이 맡을 거예요. 철호가 덧붙였습니다. 제가 기계실에 대기하고 있을게요. 밸브 수동 차단은 30초면 됩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획은 완벽했지만 변수는 언제나 있었죠. 회원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히 한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건 권력이 안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에요. 조심하시고 서로 연락 놓치지 마세요. 같은 시각 윤성그룹 본사에서는 최서린이 주치의 도영석과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린의 사무실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도영석은 서류 가방에서 작은 앰플을 꺼냈습니다. 이걸 수액에 섞으면 30분 안에 의식이 흐려집니다. 생명엔 지장 없지만 발표는 못하겠죠. 서린은 앰플을 받아들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가스는요? 밸브 자동 개방 코드 확인했습니다. 7시 5분에 작동합니다. CO 농도는 20에서 25ppm 정도 올라갈 거고 센서는 스푸핑돼서 경보 안 울립니다. 완벽하네요. 혼란 틈에 이사회 긴급 소집하고 권한 위임 결의하면 끝이에요. 도영석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린 씨, 정말 괜찮을까요? 만약 들키면. 서린은 도영석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들킬 리 없어요. 증거는 다 없앴고 한지은은 그냥 검침원일 뿐이에요.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서린은 몰랐습니다. 증거는 이미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돼 있었고 한지은은 단순한 검침원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거요. 오후 5시 연회장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특급 호텔 대연회장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고 무대와 조명, 음향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도연은 대기실에서 발표 원고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장 비서가 차를 가져왔고 도연은 한 모금 마셨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수액 주사가 이미 준비돼 있다는 걸요. 오후 6시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총수들, 정치인들, 언론인들이 연회장을 채웠죠.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 사교적인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편 기계실에선 긴장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말자와 지은은 작업복을 입고 장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경비가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정기 안전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통과했죠. 두 사람은 기계실 한 구석에 측정기를 설치하고 환기팬을 대기 모드로 켜뒀어요. 철호는 밸브 제어 패널 앞에 앉아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오후 6시 30분 연회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개회를 선언했죠. 하객들은 자리에 앉았고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에 스포트라이트가 켜지며 도연이 등장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연의 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얼굴도 창백했어요. 수액 주사를 맞은 지 30분이 지났고 약물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도연은 연단에 서서 원고를 펼쳤지만 글자가 흐려 보였습니다. 지은은 무대 옆 모니터로 도연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죠. 그녀는 즉시 회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상태 이상, 수액 의심. 오후 7시 도연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객들은 숙연해졌죠. 도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저에게 딸이 있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서리는 뒤편에서 표정이 굳었어요. 계획에 없던 멘트였거든요. 오후 7시 5분 철호의 모니터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밸브 자동 개방 코드가 실행된 거예요. 철호는 즉시 지은에게 신호를 보냈고 지은은 측정기를 확인했습니다. CO 농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5, 20, 23 ppm. 하지만 벽에 설치된 공식 센서는 여전히 10 ppm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스푸핑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지은은 수람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킬 스위치 발동. 수람은 노트북으로 명령을 전송했고 3초 뒤 센서가 깜빡이더니 실제 수치를 표시하기 시작했어요. 28 ppm. 그리고 곧 30 ppm을 넘었습니다. 삐잉 마이너스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보음이 연회장을 가득 채우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300명의 하객들은 일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의 붉은 경고등을 봤어요. 깜빡이는 불빛과 함께 기계음이 반복됐죠. CO 농도 위험 수치. 즉시 대피하십시오. 무대 위의 도연은 비틀거렸습니다. 수액 약물과 가스 농도 상승이 동시에 그를 압박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은은 측정기를 들고 무대로 뛰어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그녀가 화려한 연회장을 가로지르는 모습은 이질적이었지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어요. 지은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가스와 수액이 동시에 조작됐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도연은 지은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어요. 경호팀이 급히 무대로 올라왔고 도연을 부축해 대기실로 옮겼습니다. 같은 순간 말자는 비상도어를 개방했고 철호는 밸브를 수동으로 차단했어요. 환기팬이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신선한 공기가 연회장으로 유입됐습니다. 서리는 뒤편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무대로 걸어나가려 했지만 지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죠.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스피커를 꺼내 블루투스로 연결했습니다. 이수람이 준비한 장비였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녹음은 오늘 사건의 진실입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서린과 도영석의 대화였죠. 부녀 확정은 묻어야 합니다. 수액은 의식만 떨어뜨리는 수준으로. 가스 경보는 임계치 밑으로 튜닝했습니다. 혼란 틈에 이사회 소집하고 권한 위임 결의하면 끝이에요. 연회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300쌍의 눈이 서린을 향했어요. 서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무대로 뛰어올라 지은을 밀쳤죠. 합성 조작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서린의 손이 지은의 어깨를 세게 밀었고 지은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무대 옆에 세워져 있던 조명 타워에 등을 부딪혔어요. 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지은은 바닥에 쓰러졌고 어깨에서 둔탁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탈구였어요. 그 순간 연회장 밖에서 드론이 창문에 접근했습니다. 서윤주의 드론이었죠. 카메라는 서린이 지은을 폭행하는 장면을 선명하게 담았어요. 동시에 정문과 후문의 지상 카메라도 경찰이 진입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변호사 혜원이 미리 신고해 둔 거였죠. 경찰이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린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호팀에 가로막혔어요. 경찰은 서린에게 수갑을 채웠고 동시에 대기실에 있던 주치의 도영석도 체포됐습니다. 현행범 체포였죠. 폭행, 살인 미수,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였어요. 지은은 바닥에 쓰러진 채 어깨를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어요. 말자가 달려와 지은을 일으켰고 구급대원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어깨 탈구입니다.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같은 시각 대기실에서는 도연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검사를 했고 수액에 섞인 약물을 확인했죠. 진정제와 근이완제가 검출됐습니다. 게다가 도연의 얼굴은 점점 노래졌고 복통을 호소했어요. 의료진은 즉시 판단했습니다. 간 기능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응급실로 이송합니다. 구급차 2대가 호텔 앞에 섰습니다. 하나는 도연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지은을 위한 것이었죠. 두 사람은 같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구급차 안에서 지은은 통증 속에서도 도연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사할까? 저 상태로 괜찮을까? 손이 떨렸지만 측정기를 놓지 않았어요. 안전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으니까요. 병원 응급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연은 즉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정밀 검사가 시작됐죠. 결과는 심각했어요. 오래 진행된 강경변이 급성 악화 단계로 접어들었고 약물 중독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담당 의사는 가족들에게 설명했어요. 부분 간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적합한 공여자를 찾아야 하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장비서는 즉시 혈액형 매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연은 O형이었고 적합한 공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친족 중에서도 없었죠. 장비서는 당황했지만 그때 정형외과에서 어깨 치료를 받던 지은이 달려왔습니다. 저 검사해 주세요. 제가 공여자 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은을 봤습니다. 부녀 관계시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와 조직 적합성 검사를 해봐야 해요. 지은은 즉시 동의했습니다. 체열이 진행됐고 30분 뒤 결과가 나왔어요. O형, 조직 적합성도 높음. 완벽한 매칭이었습니다. 의사는 지은에게 설명했죠. 수술은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걸립니다. 회복 기간은 약 6주에서 8주 정도고요. 공여자에게도 위험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지은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할게요. 언제 수술 가능합니까? 내일 새벽 6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지은이 병실로 돌아오자 말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어요. 지은아, 내가 죽으면 어떡해. 간 떼어주는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데. 지은은 말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제가 배운 건 안전은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숫자를 지키는 게 아니라요. 오늘은 아버지를 지킬 차례입니다. 말자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을 꼭 안아줬죠. 그날 밤 세은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언니가 수술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왔어요. 지은은 세은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세은아, 언니 괜찮아. 그리고 있잖아. 우리한테 아버지가 생겼어. 할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세은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 언니가 내 가족이자 꿈이야. 무사히 돌아와. 자매는 밤새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세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지킬 사람이 생겼다고요. 다음 날 새벽 5시 지은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설명을 시작했고 동의서에 서명이 진행됐죠. 그때 변호사 혜원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지은 씨 모든 증거를 검찰과 언론에 동시 제출했습니다. 원본 DNA 사진, 녹취 원본, AMI 로그, 스푸핑 코드 레포트 전부요. 타임스탬프 공증도 완료됐고요. 이제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가 굳어졌다는 건 진실이 보호받는다는 뜻이었어요. 혜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렌터카 뺑소니도 비서실 하청업체로 추적됐어요. 교사 혐의 추가됐고요. 관리소장 정만수의 근태 조작과 갑질도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수술에 집중해야 했어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져왔고 지은은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실 복도에서 지은은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도연을 봤습니다. 의식이 없는 그는 생명유지장치에 연결돼 있었어요. 지은은 창문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수술은 새벽 6시에 시작됐습니다. 2개의 수술실이 동시에 가동됐어요. 한쪽에선 지은의 간 일부를 적출하고 다른 쪽에선 도연의 손상된 간을 제거하고 이식 준비를 했습니다. 수술팀은 15명이었고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죠. 9시간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세은과 말자, 철호, 수람, 혜원, 그리고 윤주까지 모두 모여 기다렸어요. 장 비서도 함께였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죠. 성공했습니다. 2분 모두 안정적입니다. 복도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고 말자는 하늘을 보며 감사했어요. 수람은 주먹을 불끈 쥐었고 철호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혜원과 윤주는 서로를 껴안았죠. 지은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눈을 뜨자 세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세은은 울면서 웃고 있었죠. 언니 성공했어. 회장님도 언니도 다 괜찮대. 지은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통증 때문에 얼굴이 찡그려졌습니다. 간호사가 진통제를 투여했고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깨어나시면 언니 먼저 찾으실 거래요. 이틀 뒤 도연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천장을 봤어요.
희미한 조명, 소독약 냄새, 그리고 생명유지장치의 규칙적인 소리. 도연은 살아 있었습니다. 장 비서가 침대 옆에 앉아 있다가 급히 일어났죠. 회장님, 정신 드십니까? 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목이 말랐고 몸이 무거웠어요. 장 비서가 물을 조금 먹여줬습니다. 도연은 물을 삼키며 물었죠. 지은이는 괜찮습니까? 장 비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따님께서 간을 기증하셨습니다. 수술 잘 끝나셨고 지금 회복 중이십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천장을 보며 입술을 떨었어요. 딸이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25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을 지켜준 거죠. 사흘 뒤 도연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지은도 휠체어를 타고 도연의 병실을 찾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연은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도연은 지은을 보며 흐릿한 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지은아. 지은은 휠체어를 천천히 밀어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도연의 손을 잡았죠. 손은 따뜻했어요. 살아있는 온기였습니다. 지은은 눈물이 났지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미완성이었던 호명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도연은 지은의 손을 꽉 잡으며 울었습니다. 25년을 기다린 말이었고 평생을 후회했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손의 온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퇴원까지는 6주가 걸렸습니다. 지은과 도연은 같은 병원 같은 층에서 회복했고 매일 서로의 병실을 오가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25년의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지은에게 서미영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왜 지키지 못했는지요. 지은은 보육원에서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날들, 세은을 지키기 위해 공부를 포기했던 순간들, 그리고 가스 점검원이 된 이유까지요. 도연은 지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있었더라면 딸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은은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어요. 안전의 의미를, 사람을 지키는 일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도연은 딸의 성숙함에 놀랐습니다. 25살의 나이에 이렇게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어요. 하지만 지은의 말대로 이제는 앞으로가 중요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퇴원 일주일 전 도연은 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성그룹 홍보팀이 병실을 정리하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했어요.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들었고 방송사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됐습니다. 도연은 침대에 기대 앉아 원고를 펼쳤습니다. 옆에는 지은이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일입니다. 제 옆에 앉아 있는 한지은 씨는 제 친딸입니다. 25년 만에 찾았고 DNA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윤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제 딸로서 살아갈 것입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지은을 클로즈업했죠. 지은은 침착하게 정면을 응시했어요.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는 윤성그룹의 경영 방침입니다. 지난 연회 사건을 통해 우리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권력과 이익이 안전보다 우선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요. 저는 오늘부터 윤성그룹을 안전 중심 경영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연은 숨을 고르며 다음 문장을 또렷하게 발음했어요. 안전혁신실을 신설하고 초대 실장으로 제 딸 윤지은을 임명합니다. 그녀는 3년간 현장에서 일한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이며 이번 사건을 막아낸 내부 고발자입니다. 그녀의 눈으로 우리 그룹의 모든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혁신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낙하산 인사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은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지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예상되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 로테이션 6개월 과정을 먼저 거칠 예정입니다. 도시가스, 호텔, 건설, 물류각 부문의 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며 안전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결정에 대해 외부 자문위원회의 검증을 받을 것입니다. 공정성을 증명하는 건 제 책임입니다. 기자들은 메모를 멈추고 지은을 봤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이었어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까? 지은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3가지 핵심 축입니다. 첫째, 센서와 로그의 투명화입니다. 모든 안전 관련 데이터를 블록체인 타임스탬프로 기록하고 조작 불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둘째, 현장 노동자 보호입니다. 하청 구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안전 교육과 장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외부 감시 체계 구축입니다. 언론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ESG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우리 스스로를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재벌그룹이 스스로 외부 감시를 받겠다는 선언은 전례가 없었어요. 기자들은 타이핑 속도를 높였고 카메라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회견은 1시간 넘게 이어졌고 그날 저녁 모든 뉴스 채널이 이 내용을 보도했죠. 다음 날부터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재벌 개혁을 요구하던 시민단체들은 환영 성명을 냈고 경제계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가장 뜨거운 반응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윤성그룹 임직원들 사이에서 혈연 낙하산 논란이 일었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판 글이 올라왔고 익명 게시판엔 지은을 향한 냉소가 넘쳐났어요. 지은은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말로만 증명할 수는 없었죠. 그녀는 퇴원하자마자 현장으로 나갔어요. 도시가스 점검 현장, 호텔 보일러실, 건설 현장 안전관리실, 물류센터 소방시설까지. 지은은 작업복을 입고 직접 장비를 들고 6개월간 현장을 돌았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날이 많았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였고 무릎이 까지고 어깨가 결렸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 노동자들과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같은 휴게실에서 쉬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불합리한 근무 조건, 부족한 안전 장비, 무시당하는 목소리들. 지은은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보고서를 작성해 도연과 이사회에 제출했죠. 석 달이 지나자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던 노동자들이 지은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진짜 현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김말자는 지은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며 울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우리 목소리를 글로 만들어줬구나. 20년간 말해도 안 들렸던 것들을 내가 전달해 준 거야. 6개월이 끝난 뒤 지은은 안전혁신실장으로 정식 임명됐습니다.
이번엔 비판이 거의 없었어요. 현장 로테이션을 통해 공정성을 증명했고 실제로 개선안을 만들어냈으니까요. 안전혁신실은 본사 3층에 자리 잡았고 팀원 15명이 배치됐습니다. 그 중에는 이수람도 있었어요. 화이트 해커인 그는 시니어 보안 엔지니어로 영입돼 센서 시스템 재설계를 담당했죠. 첫 프로젝트는 통합 안전 로그 플랫폼 구축이었습니다. 도시가스, 호텔, 건설, 물류 모든 부문의 센서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블록체인으로 타임스탬프를 찍어 조작을 원천 차단하는 거였어요. 수람은 밤낮으로 코드를 짰고 지은은 현장 요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석 달 만에 베타 버전이 완성됐고 시범 운영을 시작했죠. 동시에 미형 플랜이 출범했습니다. 보육의 집 출신 청년들을 위한 장학, 채용, 멘토링 프로그램이었어요. 도연은 돌아가신 서미영의 이름을 따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지은이 총괄을 맡았습니다. 세은은 미형 플랜 1기 장학생으로 대학에 입학했어요. 디지털 디자인을 전공하기로 했고 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철저하게 사적관계와 공적 업무를 분리했습니다. 세은의 장학심사는 외부위원회가 진행했고 지은은 심사에서 완전히 배제됐어요. 세은은 자신의 실력으로 합격했고 특혜 의혹은 없었습니다. 지은은 이렇게 하나하나 공정성을 쌓아갔어요. 프리랜서 기자 서윤주는 ESG 외부자문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드론을 들고 다니며 현장을 촬영했고 윤성그룹의 안전 실태를 감시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적이 아니라 동반자였습니다. 윤주는 분기마다 보고서를 작성해 대중에 공개했고 지은은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만들었죠. 박철호는 보안 및 시설 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덕트 위치를 알려준 일로 한때 불안해했지만 도연은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중책을 맡겼어요. 철호는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갈등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는 정면으로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시설 안전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고 하청업체 처우 개선을 주도했어요. 김말자는 안전교육 명예강사가 됐습니다. 20년 현장 경험을 살려 신입 직원들에게 실무 안전을 가르쳤죠. 또한 하청 노조협의체 자문을 맡아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섰어요. 말자는 지은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나눠준 김밥을 먹던 후배가 이제는 그룹의 중심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었으니까요. 관리소장 정만수는 중징계를 받고 해고됐습니다. 근태 조작, 갑질, 불법 연장 근무 강요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그가 노리던 윤성그룹 하청 재계약은 당연히 무산됐고 새로운 관리업체가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최설인과 도영석은 법정에 섰습니다. 살인 미수,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폭행, 데이터 조작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어요. 재판은 석 달간 진행됐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문혜원이 준비한 증거들은 완벽했어요. 녹음 파일, DNA 원본 사진, AMI 로그, 스푸핑 코드 분석 보고서, 블랙박스 영상까지 반박할 여지가 없었죠. 서리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거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도영석은 중간에 자백하며 선처를 구했지만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죄는 무거웠어요. 최종 선고에서 서리는 징역 10년을 받았고 도영석은 징역 7년과 의사 면허 영구 박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린이 근무했던 병원 원장도 관리 책임으로 면허 정지 6개월과 과징금을 부과받았죠. 판결 후 지은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만족보다는 안도입니다. 법이 작동했고 진실이 인정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재발 방지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죠. 윤성그룹의 변화가 다른 재벌에도 영향을 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합니다. 안전은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우리 사례가 다른 곳에도 좋은 선례가 되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도연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한식당 개인실이었어요.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그간의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도연은 술잔을 들며 말했죠. 지은아, 내가 없었다면 나도 이 회사도 무너졌을 거야. 고맙다. 지은은 물잔을 들어 아버지와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로 인정해 주셨고요. 도연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걷자. 내가 꿈꾸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바꿔야 할 것들이 아직 많았고 가야 할 길도 멀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아버지, 동생, 선배들, 동료들, 그리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함께였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윤성그룹도 지은의 삶도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안전혁신실은 이제 30명 규모로 확대됐고 통합안전 로그 플랫볕은 정식 버전으로 전 부문에 배포됐습니다. 지은은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해 대시보드를 확인했어요. 도시가스 밸브 개폐 로그, 호텔 보일러 온도 기록, 건설 현장 안전장비 점검 이력, 물류센터 화재 감지 센서 상태까지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들어왔고 하나하나에 블록체인 타임스탬프가 찍혔습니다. 조작은 이제 불가능했어요. 어느 날 오후 지은은 이수람과 함께 최종 기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법원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문서였죠. 수람은 모니터에 코드를 띄워놓고 설명했어요. 누나, 기억나? 1년 전 새벽 3시 12분부터 3시 20분까지 펜트하우스 밸브가 1% 미세 개방됐던 거. 그게 우리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순간이었잖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로그가 모든 시작이었죠. 숫자가 말을 걸어왔고 지은은 그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 로그 분석 완료했어. 설인 측에서 리허설로 실행한 거 맞아. 연회 당일 작동 여부를 미리 테스트한 거지. IP 추적 결과 윤성 데이터 센터 서브노드에서 접속했고 접속 계정은 설인 비서실 소속이었어. 수람은 화면에 접속 로그를 띄웠습니다. 날짜, 시간, IP, 계정명까지 모든 게 기록돼 있었어요. 지은은 그 데이터를 보고서에 추가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센서 스푸핑 방지 모듈은 어떻게 됐어? 전 부문 배포 완료했어. 센서 데이터가 수집되는 순간 해시값이 생성되고 블록체인에 앵커링돼. 중간에 누가 손 떼면 즉시 불일치가 감지되지. 연회 때 우리가 긴급으로 만든 킬 스위치를 정식 시스템으로 발전시킨 거야. 지은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의 긴박함이 떠올랐어요. 측정기를 들고 뛰어다녔던 순간 경보음이 울릴 때의 심장 박동,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녹음을 틀었던 그 결단까지 모든 게 지금 이 시스템의 기초가 됐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마친 지은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의료기록 재검토 보고서였어요. 도연의 주치의가 바뀐 뒤 새로운 의료팀이 과거 기록을 전면 재검토했었죠. 그 과정에서 지은의 출생 기록도 함께 분석됐습니다.
보육의 집 원장이 보관하고 있던 2000년 6월 23일 의료 기록에는 목덜미, 혈관종 제거 수술 내역이 상세히 기재돼 있었어요. 수술 부위, 절개 방향, 봉합 방법까지. 그리고 반달 모양 흉터 가능성 있음이라는 메모도 있었습니다. 지은은 거울을 꺼내 뒤통수를 만져봤습니다.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익숙했던 표식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됐죠. 이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기록이었고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본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귓불의 선천점도 마찬가지였어요. 의료 기록엔 우측 이계 하부 색소성 모반이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흉터와 점을 보는 순간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과학과 기록이 그 직감을 뒷받침했고요. 지은은 보고서를 닫고 창밖을 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쯤 지은은 좁은 새방에서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월세 걱정에 밤잠을 설쳤고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지금은 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동생은 대학에서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지은은 여전히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숫자를 믿고 사람을 우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보육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매달 둘째 주 목요일은 안전 수업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지은은 작업복을 입고 측정기와 교육 자료를 가방에 넣어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지은 선생님, 오늘도 안전 수업해요? 아이들의 목소리는 밝고 활기찼습니다. 지은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이 아이들 중에도 보육원을 나간 뒤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지은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미영 플랜이 있었고 사회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교실에 들어가자 15명의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칠판에 안전은 무엇일까요? 라고 썼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었죠. 여러분, 안전이 뭐라고 생각해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다치지 않는 거요. 다른 아이가 말했어요. 위험하지 않은 거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은 안전을 이렇게 생각해요. 안전은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숫자로 측정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경보로 알려주는 거죠. 오늘은 가스 안전에 대해 배울 건데 재미있을 거예요. 지은은 가방에서 휴대용 CO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지은은 측정기를 켜고 교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2ppm, 3ppm, 5ppm. 모두 안전한 수치예요. 하지만 만약 30ppm을 넘으면 경보가 울려요. 지은은 측정기의 테스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잉 마이너스 경보음이 울렸어요. 아이들이 귀를 막으며 웃었습니다. 지은은 경보를 끄고 말했죠. 이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도망가요. 어른한테 말해요. 창문 열어요. 지은은 모두 정답이라고 말하며 칠판에 행동 요령을 적었어요. 첫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 둘째, 불을 끄고 전기 스위치 만지지 않기. 셋째, 밖으로 대피. 넷째, 119에 신고. 아이들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지은은 측정기를 돌려가며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게 했어요.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죠. 선생님, 저도 커서 선생님처럼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은은 그 아이의 눈을 보며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선생님도 여기 보육원에서 자랐어. 너희처럼요. 그런데 지금은 큰 회사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을 지키고 있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열심히 하면 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지은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자신도 한때 저런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봤었죠. 불안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았던 시절이요. 수업을 마치고 보육원을 나서는데 원장 선생님이 지은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잠깐만. 원장실로 들어가자 선생님은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이거 내 출생 기록이야. 이제 아버지를 찾았으니 내가 가져야 할 것 같아서. 지은은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2000년 6월 23일 출생 신고서, 의료 기록, 그리고 어린 시절 사진까지. 모든 게 낡고 빛바랬지만 소중한 기록이었어요. 지은은 파일을 가슴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원장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마워. 그리고 후배들에게 희망을 보여줘서 더 고마워. 내가 있어서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어. 지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웃으며 인사하고 보육원을 나왔어요. 그날 밤 지은은 도영과 옥상 정원에서 만났습니다. 펜트하우스 옥상은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지은아, 1년이 지났구나.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많은 게 바뀌었어요. 시스템도 사람들도 그리고 저희도요. 도연은 지은을 봤습니다. 딸의 옆얼굴은 고요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1년 전보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그날 내가 내 생명을 살렸어. 간을 떼어준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보를 울려준 거지. 안전을 지킨 거야.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이자 안전기사예요. 제 직업이 저를 정의하고 아버지가 제 뿌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두 가지 모두 감사합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서울 하늘에서 별을 보기란 쉽지 않았지만 오늘은 운이 좋았습니다. 지은아, 내 어머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있을 거야. 자랑스러워할 거야.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살아있는 온기였고 연결의 증거였습니다. 언젠가 어머니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요. 그래, 천천히 다 얘기해 줄게.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 뒤 윤성그룹은 안전으로 성장한 기업 사례로 국제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ESG 포럼이었고 각국의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지은은 발표자로 무대에 섰습니다. 청중은 500명이 넘었고 동시통역 장비가 준비돼 있었죠. 지은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성그룹 안전혁신실장 윤지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꿨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1년 전 연회장 사진, 경보음이 울리던 순간, 그리고 지금의 통합 안전 플랫폼 화면까지. 지은은 사건의 경과를 설명했지만 드라마틱하게 꾸미지 않았어요. 사실만을 담담하게 전달했습니다. 데이터가 시스템이, 그리고
사람들의 연대가 어떻게 진실을 밝혀냈는지요.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참가자가 손을 들었어요. 윤지은 실장님, 당신의 첫 경보는 무엇이었습니까? 언제 처음으로 이상함을 감지했습니까? 지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대답했어요. 새벽 3시 12분, 밸브 미세 개방 1%였습니다. 작은 수치 하나가 사람을 바꿨고, 회사를 바꿨고,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안전은 큰 사건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작은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은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들과 악수를 나눴어요. 세계 각국의 안전 담당자들이 명함을 건넸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지은은 하나하나 정중하게 응대하며 생각했어요. 이제 윤성그룹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사례가 됐구나. 저녁 리셉션에서 지은은 김말자, 박철호, 이수람, 서윤주, 문혜원과 함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모두가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편안한 사이였어요. 말자가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 정말 해냈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지? 철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그때 진짜 무서웠어. 덕투 위치 알려주고 잠도 못 잤다니까. 수람이 끼어들었어요. 저도요. 킬 스위치 작동 안 하면 어쩌나 싶어서 손 떨렸어요. 서윤주가 드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드론이 연회장 폭행 장면 못 찍었으면 증거 부족했을 거예요. 타이밍이 신의 한 수였죠. 문혜원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라도 빠졌다면 실패했을 거예요. 지은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는 팀이었고 지금도 팀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걷겠습니다. 6개의 잔이 공중에서 부딪혔고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세은과 함께 소파에 앉았습니다. 세은은 대학 과제를 하고 있었고 지은은 차를 마시며 동생을 지켜봤어요. 세은이 고개를 들어 언니를 보며 물었죠. 언니 행복해?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응, 행복해. 힘들지만 의미 있고 바쁘지만 보람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랑 아버지가 있잖아. 세은은 노트북을 덮고 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도 행복해요. 언니 덕분에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고마워요. 두 자매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고 거실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변하고 시스템이 진화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었습니다. 경보는 여전히 사람을 위해 울렸고 안전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으며 지은은 그 철학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검침원으로 시작했던 그녀는 이제 안전의 상징이 됐지만 여전히 현장을 잊지 않았어요. 여전히 측정기를 들고 보육원에 가고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돌고 여전히 숫자를 믿고 사람을 우선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은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가스를 점검하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밸브를 잠그고 누군가는 센서를 확인하고 누군가는 로그를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안전을 지키고 있었죠. 지은은 그들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어요. 경보는 사람을 위해 울립니다. 수치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건 숫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날도 지은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측정기를 챙기고 현장 보고서를 확인하고 동료들과 회의를 하고
시스템을 점검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 속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안전은 드라마틱한 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작은 점검과 기록과 관심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였죠. 지은은 창문을 닫고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동생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지킬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경보는 계속 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경보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울리고 진실을 말하기 위해 울리고 안전을 약속하기 위해 울릴 겁니다. 그리고 그 경보를 듣는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안전은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는 걸, 그리고 작은 수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한지은, 아니 윤지은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됩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으며,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